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뉴스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보아뉴스의 김원장입니다. 정원장입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흔들린 아기 증후군.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잊을만 하면 꼭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와요. 생후 5개월 아기 흔들어 사망, 엄마 장례식장서 긴급 체포. 20대 엄마고 애가 울음이 그치지 않자 아기를 흔들었고 그 후 상태가 이상해지자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의료진이 학대가 의심이 된다,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새벽에 아기는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내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형적인 얘기예요. 아기가 보채죠. 특히나 이제 5개월 요런 나이들 있죠. 아직은 목간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의사 표현은 다는 우는 걸로 표현을 해요. 기저귀가 불편하든 내가 졸리든 뭐 하든 다 우는 걸로 표현하는데 아기를 달래는데 부모의 이제 짜증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 달래주려고 흔들었다가 아기가 건강상의 위해를 입게 되는 거를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써 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20년째 잘못 알려지고. 20년째.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쵸. 흔들린 아기 증후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학대예요, 학대. 기사에 보면 흔들어 재웠다. 네, 흔들어 재웠다. 이게 옛날부터 흔들어 재우지 마세요. 애기 안 좋아져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라고 그 학생 때도 배웠거든요. 그쵸. 번역을 하니까 흔들린 아기지. 실제로 흔드는 걸 보면 그쵸. 예. 다른 말로 어블시브 헤드 트라우마, 네. 학대야. 흔드는 강도가 목이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을 가져왔는데요. 내지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아닙니다. 아기가 울 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경추가 완전히 다 골절이 생기죠. 골절이 생기거나 흔들림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뇌가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그 아기도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좀 흔들어주면 조용해져서 이 말로 의사는 그 순간에 당연히 학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해진다는 거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를 의미해요. 증상으로는 극도의 보탬, 그 이후로 막 잠만 자려고 한다거나 호흡이 좀 힘들어진다거나 토하거나 창백한 얼굴 상태가 된다거나 퍼렇게 변한다거나 뇌 손상이 있으면은 경련을 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바로 뭐 사망하는 케이스들 외에도 혼수 상태로 한 2, 3년 살다가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수님들이 외국 사례를 얘기해 주실 때는 고등학생 베이비시터가 왔는데 애기가 막 울어. 외국은 애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맡기잖아요. 네. 남자친구랑 와서 영화 보고 놀다가 애가 우니까 애를 막 이렇게 흔들면 조용해지니까 요령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좀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애를 이렇게 흔든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목 근육이 없다는 거는 경추와 이 중추신경계,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전이 아직 발달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른은 사실 뭐 이렇게 흔들어도 목 근육이 그때그때 좀 받쳐주니까 목을 못 가누는 애기들은 경추의 움직임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런 손상에 굉장히 취약하다. 뭐 어른들 같은 경우도 경추골절, 굉장히 위쪽 경추골절이 생기면 사망 내지는 사지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예후가 당연히 좋을 수는 없겠죠. 광고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아기 차 오래 탈 때 흔들린 아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를 해주세요, 뭐 목 받침대 광고하거나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약간 마케팅이지.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건 죽어라고 흔드는 거예요. 죽으라고 흔드는 거예요. 관련된 어떤 맘카페 기사 같은 거 보면 카시트에서 흔들리는 아기 증후군 걱정되는데 괜찮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기가 머리가 그 카시트에서 좀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카시트를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한 10km까지는 뒤보기를 권하고 있죠. 뒤보기를 해서 간다는 거는 엄마 아빠가 운전해 가는 방향과 거꾸로 있는 거잖아요. 아기가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라고 할 때 관성에 의해서 꽈당 하는 게 덜 하겠죠. 그러니까 뒤보기를 하는 거고,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관련 센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계속 교육하고 보호자들한테 아동학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이 되게 많은데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 그러니까 애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기는 당연히 웁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의 리스크 팩터고, 두 번째 이제 뭐 아기가 울음이 조절되지 않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고 의학적 도움이 항상 필요한 상태일 때, 너무 보호자가 어린 보호자일 때, 그리고 스트레스, 가정폭력, 또 알코올이나 약 문제, 이런 게 이제 다 리스크 팩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예방이나 해결책은 무엇이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라고 생각이 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이게 이제 예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에 양육자가 컨트롤하는 거. 아까 그런 증상들 같은 게 아기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낙상했어요, 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동네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쁜 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치? 의대생 전원 복귀 40곳 중 38곳 수업 참여가 반가. 수업 거부 하는 친구들이 그때 막 제적당한다 그랬었잖아요. 대부분의 의대에서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 재적을 시키겠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복귀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 얘네가 수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재적을 시키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봐도 수업을 안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재적이 되진 않잖아요. 그 수업에서 F가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재적을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등록을 안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거랑 수업을 안 듣는 거랑은 다른 얘기니까 등록을 안 하면 재적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은 했다, 근데 등록을 한다고 해서 수업을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을 안 하고 수업을 안 듣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1학년 때 예과 빼고, 예과 때는 뭐 일반화, 일반생물, 뭐 유기화학, 세포생물학, 문학, 뭐 이런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교양영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배웁니다. 의대에서 특별히 듣는 과목이 뭐 한두 개?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저희 학교 기준은 의대 캠퍼스랑 그 예과 캠퍼스랑 좀 분리돼 있고, 의대 캠퍼스에 가서 듣는 과목이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과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첫 번째로 우리를 가로막았던 해부학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시험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부학이라는 건 변하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해부학 아틀라스라고 있는 그림책이 있잖아요. 설명 부분을 그냥 지워놓은 거, 그게 그냥 시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야? 그냥 이거잖아요. 무슨 신경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외우는 그런 거고, 그 다음 해부학 실습이 있잖아요. 카데바라고 해서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들이 시신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데, 그 예전에 문제됐었던 서남대 의대 이런 데는 뭐 시신 하나에 뭐 몇십 명이 붙어서 배운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학생들 때는 해부학 실습 들어가기 너무 싫죠. 냄새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박리해서 봐야 되고 이런 게 해서 되게 들어가기 싫은데,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공되는 비용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비싼 그런 실습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오전에 해부학 공부하고 오후에 해부학 실습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반학기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 외에 기초 과목, 생리학, 생화학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요. 조직학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2학년 1학기 때는 이때까지도 기초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 기초 과목이 면역학이라던가 병리학, 양리학 이런 거 배우죠. 기억이 잘 나시나요? 기초 과목들? 기억에 저편에 있죠. 네. 공부하고 시험은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리학, 양리학 이런 게서 기억이 나는 거는 전공의 하면서 찾아봤던 것들,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이때 배운 것들은 보통은 대부분 까먹는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기초에 남는 거죠. 의대에 나와서 병원에 가지 않고 기초, 뭐 생리학 교실에 있는 교수님이 된다던가 해부학 교실에 있는 교수님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때 공부했던 게 너무 재미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과목 2학년 2학기 때부터 보통 시작이 돼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1년 동안 배우는데 양이 너무 많죠. 교수님들도 계속 바뀌고. 근데 의대 수업은 다른 과랑 좀 달라요. 학원 같아요. 방에 딱 앉아 있으면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업하고 나가시고, 수업하서 나오시고, 그런 고등학교 방식, 학원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험을 매주 봐요. 뭐 이를테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순환기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요일쯤 쉬고 나서 월요일부터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없지. 여기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를 시작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진짜 막 1시까지 2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시험 전날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밤을 새고,
공부 양이 사실 엄청나요. 말도 안 되는 걸 머릿속에 막 털어놓고 그 다음날 다 시험 보고 까먹고 이런 과정을 1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머리까지 못 가고 눈에 그쵸, 눈에 담아- 바르죠. 네. 눈에 바르죠. 눈에 끝까지 이렇게 네, 눈에 바른다고 표현을 하고 새벽에 이 기출문제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걸 놓치면 안 돼서 도서관에 애들이 다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니죠. 내과를 한다 그래도 내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순환기, 소화기 중에서도 뭐 간담체, 위랑 대소장 같은 걸 보는 할로비스코스라 그러죠. 분과별로 좀 나눠서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 상과, 뭐 부인과 시험이 엄청 많고 뭐 소아과도 그렇고 외과 같은 것도 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는데 외과를 배웠으면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술 이름만 아는 정도. 요 질환이면 수술을 하는 질환이래, 요 질환이면 항암 치료를 하는 질환이래, 요렇게 아는 거지 어떤 수술을 어떤 술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이 학생 과정에서는 그 정도를 배우게 되겠고 이런 과정을 문제없이 잘 끝냈다. 3학년 1학기 말미에 1차 진료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이너 과목들 있잖아요.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쉬어가는 코너들 너무 좋아. 의사학 이런 거 의료의 역사 이런 쉬어가는 과목들 야 여기는 절대 F가 안 나오는데 이런 과목들이 한두 과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1년을 통째로 다시 하는 거죠. 1년을 통째로 다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못 본 과목만 다시 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나랑 잘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좀비처럼 이렇게 잘 버텨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1년간 병원 실습이 있죠. 회진을 따라돌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저 끄트머리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좀 쓰고. 막 쓰고 막 책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들 아, 그치.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뭐 물어봐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아주 병원의 소중한 친구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아, 돈을 내고. 예, 돈을 내고 병원에서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이제 폴리클이라고 합니다. 학생 실습을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도는 과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외산소 당연히 돌아야 되고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여러 과 중에 고르게 되는 이 친구들이 병원을 돌면서 아, 이 과에서는 대충 어떤 일을 하는구나 어떤 환자를 보는구나 이런 걸 하고 케이스 발표 같은 것도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좀 하게 되고 환자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어느 과를 할지 조금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술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른 과에서는 좀 귀찮았는데 수술과에서는 폴리클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면은 손이 한 명이라도. 예, 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이렇게 막 땡기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졸아서 쫓겨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켜주셨던 것 같아. 공학까지 묶어보는 하고 거, 자르는 거. 아, 자르는 거. 소독도 막 한번 해보고 싶잖아. 소독하고 와 이러면 가서 소독해주면 나는 해봐서 좋고 형은 얘가 이래서 좋고 쫓겨나는 것도 많이 쫓겨나고 졸다가 뭐 만져서 혼나고 실습 처음 나갈 때 되게 좋잖아요.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끝나는 시간도 막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발표도 많고 김정원 원장님이 끝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끝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냐고 김정원 원장님이 막 그랬었는데 뻥치는 거 아닌가? 라고. 아니 모른다고 나 몇 시에 끝날지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었는데 믿음의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교수님들이 너 우리 과 해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는 실제로 좀 그렇지. 얘가 꼭 했으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인사지 인사. 그게 우리 과 해라 이거는 그냥 밥 먹었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근데 막 설레고 있는 거야? 애들은 설레지 근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습을 하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외부 실습 같은 거 조금 돌리기도 하고요. 저는 국과수 갔었어요. 그때 평생 볼 시체 다 봤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병원 말고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고 알아.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애들한테. 근데 그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험이 있죠. 국가고시가 있는데 90%가 넘게 붙잖아요. 설마 떨어지겠어? 설마 떨어지겠어? 다들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90%가 붙는 시험이라는 게 부담이죠. 굉장히 부담이고 근데 공부를 해보면 만만한 이거 시험이 어떻게 하지? 아니니까. 분량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선별된 그룹에서 시험에 특화된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붙는 게 9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 앞에 거 까먹고 이걸 공부하면 앞에 거 까먹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를 보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가지고 한 뭐 15번 이런 걸 하루에 봤던 것 같아요. 눈에 막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막 봐서 의사가 됐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거냐. 누가 어디가 아팠을 때 무슨 과에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는 수준이 된 거예요. 정리된 언어로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이제 인턴을 1년을 하게 되는데 인턴도 모든 과를 다 도는 건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돌아야 되는 과들이 있어요. 돌아야 되는 과들을 돌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과 돌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해보고 싶은 과가 경쟁일 수가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해서 이 과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조금 어필하고 내가 성격이 모나지 않다. 교수님들이 시키면 다 한다. 노래도 잘하고 고기도 잘 굽는다. 이런 걸 좀 어필하는 그런 시간이 노래는 왜 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야? 노래 잘하면 좋지. 회식? 그럼 사람의 그런 매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그쵸. 그게 공정하지. 그치. 매력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1년 차가 되면 이제부터 써먹을 걸 배우기 시작해요. 책은 사실은 좀 찾아보는 거고 대부분의 지식, 내가 평생 써먹을 지식은 들어서 합니다. 민년차 선배님들이 알려준 거. 소재제도예요. 교수님이 진료를 보는 방식이 그대로 아랫연차한테 다 전해지는 거고 그 연차별로 이런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진료의 스타일이 수련받은 전공의들한테 전해지죠. 그 레지던트가 되고 나서부터 일도 진짜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써먹을 걸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배우고 써먹는 거는 레지던트 때 배운 거를 다 써먹는다. 사실 이번에 뭐 전공의들 학생들 나가고 했을 때 되게 문제 중에 하나가 필요한 과들에서 사람이 적다. 지방의 병원에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물어봤어야 됐을 것 같아요. 수학과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방병원에 의사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지방병원 수가를 확 올린다던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고 수학과 같은 데서 수가를 확 올린다거나 남자 전공의들 뭐 국문제를 뭐 해결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일단 쌓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병원 소아과에 대해서 내 와이프도 소아과 의사고 내 의사인데 옆에서 봤어. 내가 가서 이걸 막 이렇게 해보겠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얼마나 황당했어.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바깥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알겠어 라고 하는 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뻘소리를 하는 느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생과 노력과 커리어가 되게 무시받는 느낌.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건 사실 그거였죠. 이게 의사가 이래? 부족해? 그러면은 딴 과에서 받지 뭐. 뭐 이런 거. 이과에서 무슨 뭐 전공의가 없으니까 공중보건의과에서 일하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연차별로도 듀티가 다 다른데 1년차 하는 일, 2년차 하는 일, 3년차 하는 일 다 다르고 퇴보하는 거죠. 하나하나 보는 게 다 말이 안 되는 걸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답이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돌아오고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는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면 전공의들도 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생들도 결국은 공부를 다시 할 거예요. 의료 접근도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 의료 접근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외국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았던 거지. 이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전과 조금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고 싶으면 얘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지금 이대로라면 그냥 점점 더 망해가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의사가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각자 가는 길이 다르죠.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나와서 병원을 크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여기까지 과정은 사실은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노력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존중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걸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